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경기 침체나 위기가 왔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해서 채무자의 부채 부담도 줄여주고 이자가 낮아진 만큼 더 돈을 수월하게 빌릴 수 있게 해서 시중에 돈이 돌도록 일종의 펌프질을 해주는데요.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일 겁니다. 여기다가 정부가 직접 빚을 늘려서 정부 사업이나 투자도 확대하고 보조금처럼 직접적으로 돈을 시중에 꽂아주는 그런 지출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화폐 가치 관리에 문제가 없을 때나 정부가 이런 거 할 여유라도 있는 거지, 경제 어렵다고 당연하게 금리 내리고 정부 지출 늘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경제 위기나 심각한 침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지는데요. 근데 이 화폐 가치가 어느 선 이상으로 흔들리게 되면 화폐라는 돈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 대응책을 낸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고 어떤 정책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화폐 가치가 불안해지면 민생이 더 힘들어지더라도 아무리 민생이 어렵고 해도 일단 국가는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걸 가장 최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금리 인상처럼 민생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화폐 가치 변동폭을 줄여야 정부도 그 다음에 민생이고 뭐고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과거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깊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니까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리를 20%까지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멀리 과거까지 볼 필요도 없이 당장 이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결정한 것만 봐도 직전에 금리 인하 했을 때는 수출이 안 좋아질 거다, 이게 내수경기 타격으로 올 거다, 이제부턴 그냥 경기 부양에 집중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문제시되던 환율은 또 대응할 수단이 많다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금리 결정할 때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환율이 크게 오르는 일이 현실화되고 나니까 한원 총재가 말하기를 현재 우리 경제 전망이 지난번 언급할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이게 그냥 들으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 배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요. 근데 그렇게 경제가 나빠졌다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라 결국 너무 높아진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도 금리 동결 결정을 한 거거든요. 사례마다 강약 차이야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화폐 가치가 흔들리면 이게 바로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화폐 가치의 변동폭이 클 경우에는 그 상황이 아무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화폐 가치가 변동이 심하면 국가는 화폐 가치를 안정되게 하는 걸 최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또 돈 풀면 해결되지 하면서 타성에 젖어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그것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말하는 핵심이기도 하죠. 현대사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심각했던 경제 위기가 언제입니까? 미국의 대공황이잖아요.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때도 달러화 가치가 위축되니까 대공황 와중에도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잘 듣기 힘든 내용이니까 오늘 요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1920년대 말까지는 미국 경제가 호황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호황 이면에 이때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큰 호황이었습니다. 1920년대 말까지는 당시만 하더라도 연준이 시중은행에 돈 빌려주는 금리를 사상 최저금리인 3.5%로 낮게 유지시키면서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돈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갈수록 주가 상승세는 힘을 더해가고 그걸 보고 너도 나도 주식 투기에 매몰되면서 1920년대가 끝날 무렵에는 주식시장은 기업 가치와는 별개로 완전히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미국 주식 가격은 빠르게 버블이 쌓이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29년 우리가 잘 아는 주가 폭락 사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1928년 당시에 연준이 은행에 돈 빌려줄 때 3.5% 받던 금리를 단 1년 반 만에 6%까지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투기가 절정을 이루던 시기니만큼 빚내서 투자하는 세력도 많았고 결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돈줄이 바짝 마르게 되고 주가 하락에 빚내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투매 사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급격한 주가 폭락 사태가 나타나게 된 거죠. 1929년부터 33년까지 고점 대비 주가는 4년 동안 90%가량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6번이나 되는 큰 폭의 데드캣 바운스가 있어서 손실 규모도 키웠었죠. 어쨌든 거기에 돈 빌려준 은행이라고 무사했겠습니까? 여기저기 부실 대출 문제가 뻥뻥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1929년 한 해에만 659개의 은행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 1930년에는 2배가 늘어서 1350개 은행이 문을 닫게 되고 1933년에는 은행 도산율로 말씀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은행 도산율이 무려 28.3%에 이르게 됐습니다. 은행 3개 중에 1개가 도산한 거죠. 대공황 중에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이렇게 워낙 커지다 보니까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일자리 문제도 답 안 나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29년 당시에 4% 수준에 맴돌던 실업률이 이후로 25%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노동력의 4분의 1이 노는 고실업 상태를 지속하게 됐고요. 이렇게 침체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소비는 급감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대공황 이전에 비해 24%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명백한 디플레이션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귀해지는 거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디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표시된 빚의 숫자는 똑같은 빚이지만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훨씬 커지는데요. 당시 빚을 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실업 때문에 돈줄 끊겨서 죽겠는데 부채 부담까지 더해지는 이중고에 시달렸었죠. 금리를 6%까지 올렸던 미 연준은 1930년대 들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 상황을 보고 이거 깜짝 놀라서 6%였던 금리를 1년 반 동안에 1.5%까지 빠르게 낮췄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까지 내린 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살려보려고 내린 거고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아는 상식 수준의 대응이다 이거죠.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대공황 상황이 극심해지던 1931년에 다시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내부 경제 상황이 더 엉망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1931년 7월 연준이 1.5%까지 내렸던 금리를 3개월 뒤인 10월에 무려 3.5%로 확 올려버립니다. 연준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오는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요걸 들어보면 통화정책에서 아무리 경제가 침체되고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도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국가는 그걸 더 우선시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1차 대전 때 근본이제가 중단이 됐다가 이후에 1920년대부터 근본이제를 바탕으로 하는 통화질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근본이제를 떠받치는 국제통화의 중심에는 영국의 파운드화하고 미국의 달러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931년 9월에 유럽의 금융 투기 세력들을 중심으로 파운드화가 공격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침체되어 있던 영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가 대규모로 매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파운드화를 보유하고 있던 투기 세력들이 대규모로 파운드화를 팔고 금내놔라 한 겁니다. 영국의 영란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들이 투기 세력들의 파운드화 매도로 대규모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영국이 근본이제에서 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축통화의 중요한 두 축 중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근본이제에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남은 건 미국의 달러화만 남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거 미국도 영국처럼 근본이제를 탈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했던 투기 세력들이 이제는 공격 대상을 바꿔서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던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1년 10월 한 달에만 7억 달러가 넘는 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달러의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미국에서 금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또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미 연준 입장에서는 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라도 달러 가치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 금리를 주고 있다면 그냥 달러 팔고 금 내놔라 할 것 같거든요. 결국 미국은 굉장히 심한 불황과 높은 실업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를 지키고 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당연히 경제는 더 악화됐고 1933년 뉴딜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이 좀 됐죠. 뭐 아시다시피 그 뉴딜 정책도 후반부에 가서는 진짜 답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면서 경제도 다시 무너지고 있었는데 2차 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전쟁 수요 폭증으로 미국은 대공황의 수렁에서 빠져나왔죠.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 거의 반사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된다, 돈 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제 침체나 위기에는 화폐 가치의 변동폭이 커질 위험이 그만큼 크고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국가는 국민들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화폐 가치를 안정되게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금리 인하니 돈 푸는 거니 그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냥 경제 안 좋다고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